이전에 진우는 가게 창문을 지나가는 한 소녀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밖으로 달려나가면서 이제부터 내가 이 지구에 남아 있어야 할지를 계속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어린 차이는 생각합니다. 아이스크림이 원래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났던가? 진우가 그녀를 바라보며 그는 혼자 적과 싸운 모든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 남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여기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여기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여기에 머무를 이유는 충분해. 그는 덧붙였다. 나는 여기 남아서 떠나지 않을 이유를 더 찾아볼 거야. 차혜인이 그를 향해 돌아서자 둘은 침묵 속에서 눈을 마주쳤다. 장면은 경찰서로 이동했다. 이제 형사 경력 4년 차인 우진철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막연한 상실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중요한 걸 잊은 듯했다. 아무리 기억해내려고 애써도 구체적인 것은 떠오르지 않았다. 기억을 더듬을수록 그 공허한 느낌은 더욱 무거워졌다. 한 후배 수사관이 다가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지 물어보았다. 우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받아들고 후배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속으로는 바쁜 사람에게는 슬퍼할 시간이 없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그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두 팀의 범죄 수사 사무실 안으로 돌아가자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는 후배 경찰들 사이를 걸어가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경찰관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괴물이라고. 그림자가 땅에서 솟아올랐으며 만약 24시간 내에 자수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일어나 자신을 가두어 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게 그의 잘못이라며 조사관들에게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우는 놀라서 그들 모두가 같은 그림자를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단호하게 대답하며 그들 모두가 그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는 이러한 주장을 상사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 순간 한 고위 간부가 끼어들어 우에게 공식 보고는 후배들에게 맡기고 회의실로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회의실에서 우는 상사가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눈에 띄게 놀란 우는 상사가 용의자를 공식적으로 기소하지 않고 석방하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상사는 부드럽게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창문 쪽을 힐끗 보며 도청자를 경계하며 누군가 엿들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잠시 창밖을 내다보며 그는 용의자들을 풀어주되 다음 24시간 동안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는 용의자들이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그는 그들이 마약에 취해 괴물 이야기가 부작용일 거라 의심했다. 김 수사관이 끼어들어 용의자의 약물 검사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결과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우는 당황한 채로 선배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정말로 서로 관련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똑같은 것을 보고 스스로 자수했다고 믿는지 물어보는 것을 지켜보았다. 상급자들은 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단서가 없다고 상급자가 모두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선배가 말했어요. 용의자들이 자유롭게 말하게 하는 게 증거 얻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어요. 우는 얼굴을 찡그리며 위험에 대해 걱정했어요. 그들이 말하게 두는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죠? 다른 경찰관들은 그 생각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 명은 우가 갑자기 유령을 믿기 시작한 거냐며 놀렸어요. 김은 웃으며 우가 그렇게 감정적일 줄 몰랐다고 했어요. 수석 조사관은 모두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그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들은 용의자 한 명을 골라 조용한 창고로 데려가서 주의 깊게 감시할 거라고 했어요. 용의자가 도망치려고 하면 그를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괴물이 실제로 나타나면 마침내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임자는 자원자를 요청하며 말을 마쳤습니다. 만약 누군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우는 단호하게 망설임 없이 자신도 가겠다고 대답했다. 장면은 창고로 옮겨졌다. 안에서는 용의자 중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조사관들에게 애원하며 당황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애원하며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외쳤다. 수석 조사관은 그에게 단호하게 앉아 있으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용의자는 계속해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반복하며 그의 공포는 가라앉지 않았다. 점점 짜증이 난 상관은 그에게 팀이 바로 옆에서 그를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겠냐고 소리쳤다. 선임 조사관은 동료에게 24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었습니다.
김 조사관은 시계를 확인하고 약 10분 남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창고 안의 긴장감이 더 짙어졌다. 불길한 차가운 기운이 공기 중에 스며드는 것 같았다. 우는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며 이 장소에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든다고 생각했어요.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김이 발표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선배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러나 모두가 창고를 살펴보며 이상 징후를 찾고 있었어요. 떨고 있는 용의자는 혼란스러워하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를 물었어요. 선배는 그를 노려보며 그들이 꾸민 것이라고 비난했다. 너희들 다 같이 취했거나 그런 거 아니야? 질질 끌지 말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떨리는 목소리로 그 남자는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정말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우는 본능적인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의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근육이 긴장했다. 그는 모두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소리쳤다. 경고 없이 그림자가 콘크리트에서 솟아났습니다. 채찍 같은 그림자가 휘둘러져 수석 조사관과 김 씨를 벽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용의자는 두려움에 마비되어 흐느끼며 바닥에서 새 그림자 생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다. 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괴물들, 실제로 나타났다. 그리고 3마리였다. 용의자는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림자들은 무자비한 속도로 공격했다. 그의 비명이 끊기면서 피가 창고에 뿌려졌다. 생명체 중 하나인 개미 같은 그림자가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남자를 망설임 없이 삼켜버렸고 우는 그림자 개미가 자신을 향해 몸을 돌리며 마치 손을 흔들듯이 팔다리를 올리고 놀랍게도 미소를 짓는 것을 지켜보았다. 놀란 우는 그 개미가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는지 궁금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표정이 그 생물이 자신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을 어떻게든 알았다는 것이다. 잠시 후 그림자는 땅으로 다시 가라앉아 사라졌다. 창고에는 다시 정적이 감돌았다. 남자가 서 있던 자리에는 피가 번져나가고 있었다.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우는 속삭였다. 왜? 그는 이전에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상하게도 익숙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야기는 경찰서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서장은 그의 부하 수사관들을 질책하며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자수한 용의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기절해버렸습니다. 우진철 경관을 노려보며 서장은 용의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결국 우 경관이 구급차를 부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우진철은 주저없이 거짓말을 하며 의식을 되찾았을 때 동료들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없다고 대장에게 말했다. 그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라는 반장의 얼굴에는 답답함이 있었지만 현실적이었다. 상부의 공식 보고가 없었기에 그는 그들의 부상에 대한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 주었다. 구로구에서 갱단을 조사하던 중에 부상을 입었고 그 부상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설명하세요. 두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를 수용했습니다. 나중에 형사조사팀 3의 사무실 안에서 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고 있었다. 한 후배 동료가 이를 보고 그가 상사가 명확히 중단하라고 지시한 자수 사건을 여전히 조사하고 있는지 물었다. 우는 공식적인 명령이 아닌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우가 최근 보고서 목록을 스크롤하자 그의 동료는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수했으며 서로 다른 경찰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이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그 그림자 같은 인물에 대해 하급 경찰관은 날짜를 자세히 보고 이상한 패턴을 지적했습니다. 자수한 사람의 수가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우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었다. 그 후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억을 내놓았다. 그의 이모는 예전에 작은 책 대여점을 운영했는데 그때는 항상 사업이 줄곤 했어요. 학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우는 그 기억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는 후배에게 그것이 쓸모없지 않으며 기억해 두겠다고 했습니다. 장면은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교문을 통해 들어왔다. 그들 중에는 전학생 성진우도 있었다. 교장실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박 선생님에게 새로운 학생의 파일과 문제의 소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박 선생님은 서류를 보며 기본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소방관, 어머니는 가정주부였고 성적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다 박 선생님은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세부 사항을 읽었습니다.
그 학생은 초등학교 졸업 후 2년 동안 집을 떠나 있었고 중학교 1학년 때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박 선생님이 그런 배경의 학생을 다룰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박은 자신감 있는 미소로 왜 사람들이 자신을 코브라라고 부르는지 교장에게 상기시키며 그 소년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야기는 모든 학생들이 모인 운동장으로 빠르게 전개되었다. 그 큰 목소리가 조용히 하라 하자 군중은 잠잠해졌다. 이 학생들 사이에 새로 전학 온 성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를 군중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소년의 과거에 대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박 선생님은 그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고 복장 규정을 이용해 본보기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진우가 캠퍼스에서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을 보고 왜 학교에서 장갑을 끼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진우가 그를 향해 돌아서는 순간 박의 표정이 극적으로 변했다. 깊고 억압적인 기운이 박을 휩쓸었고 소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림자의 바다 같은 어둠의 존재가 거의 물리적으로 느껴졌다. 잠시 그는 노출된 느낌에 놀랐다. 박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똑바로 서라고 명령하고 빠르게 생각하며 걸어 나갔다. 정말 본 건지 상상한 건지 혼란스러웠다. 진우의 옆에서 벨리안이 조용히 나타나 낮은 목소리로 선생님이 그들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림자와 두 명의 진우가 들었고 아마도 그의 영향력이 주변 세계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장면은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며 자리에 앉고 있는 교실로 전환되었다. 성진우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한 학생이 다가와 조용한 소년이 성진우인지 물었고 그 학생은 자신을 용길이라고 소개하며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다고 설명했다. 용길과 진우가 대화 중일 때 다른 학생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한 소년이 용길에게 비키라고 하자 무리가 진우에게 다가왔다. 그중 한 소년이 진우를 겁주려 하며 진우가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비웃었다. 다른 소년이 진우의 한쪽 장갑을 가리키며 왜 하나만 끼고 있는지 물었고 자기도 한번 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진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 오히려 그 무리를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다. 한 명이 더 가까이 다가와 그가 듣고 있는지 물으며 장갑을 벗으라고 압박했다. 그 소년들은 신경질적으로 그가 장갑 아래에 문신을 숨기고 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때 베루는 텔레파시로 진우에게 다가와 그들을 모욕한 것에 대해 찢어버려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베루에게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 그는 천천히 신중하게 장갑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이 벗겨지자 괴롭히던 아이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심한 화상과 흉터가 있는 손이었다. 그 반응을 보고 진우는 이것이 자신의 몸에서 치유할 수 없는 유일한 상처임을 알았다. 그 안트리스, 파괴의 군주와의 전투 중에 입은 부상이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그들에게 화상을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날카로운 말을 던졌다. 소년들은 긴장하며 뒤로 물러서며 농담이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그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한 소년은 그 손을 보면 꿈에 나타날 것 같다며 장갑을 다시 끼라고 중얼거렸어요. 소년들이 급히 도망치려 하자 바루가 그들에게 달려들어 진우를 놀라게 했고 진우는 베루가 뭘 하려는지 궁금했다. 베루가 그 그룹에 도달하기 전에 진우는 권한을 사용해 그들의 신발을 조작하여 모두 넘어져 땅에 쓰러지게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괴롭히던 아이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이 허둥지둥 일어설 때 진우는 재미로 한 장난이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진우와 용길이 함께 걸으면서 용길은 진우가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언급하며 아까 그 상황에서 전혀 움츠리지 않았던 진우에게 운동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습 많이 했다고 했다. 용길은 진우에게 어떤 스포츠 동아리에 가입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진우는 약간 미소를 지으며 고려 중인 동아리가 하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장면은 학교 운동장으로 옮겨졌고 진우가 동아리에 가입하겠다고 하자 육상팀 주장인 최대응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는 용기를 힐끗 보며 둘 다 가입하고 싶은지 물었지만 진우는 자신만 지원한다고 분명히 했다. 몇몇 동아리 회원들이 다가와서 그 생각을 비웃으며 새로운 학생이 팀에 가입하기 위해 운동장까지 오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비꼬는 말을 무시하고 최 씨는 진우에게 학생 운동선수인지 중학교 때 육상 경험이 있는지 물었다. 진우는 간단히 아니라고 대답했다. 클럽 멤버 한 명이 얼굴을 찌푸리며 팀이 훈련된 학생 운동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경험 없는 사람이 왜 가입하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진우는 대회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차혜인을 생각하며 진우는 그녀가 그 당시 중학생이었지만 지역대회에 나갈 만큼 실력이 뛰어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한때 훌륭한 육상 선수였지만 그 꿈을 포기하고 고위 헌터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중고등학교 대회에 참가함으로써 그녀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물론 다른 학생들은 감명받지 않았지만 최는 개입하여 진우에게 조건부로 팀에 들어올 기회를 주었습니다. 최는 다른 학생을 가리키며 그 소년이 2학년 중 가장 약한 주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규칙을 정했어요. 진우가 그 학생을 경주에서 이기면 팀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어요. 진우는 주자를 관찰했어요. 그 소년은 마른 듯 보였지만 강한 다리와 안정된 자세는 결코 약하지 않음을 암시했어요. 진우는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몇몇 클럽 회원들은 비웃으며 작년 지역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주자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중얼거렸고 진우가 단순히 팀에 들어올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가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진우가 승리하면 팀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패배하면 한 달 동안 팀의 빨래와 청소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학교 건물 안으로 장면이 바뀌었고 한 동료가 박지술에게 기분이 좀 나아졌냐고 물었다. 박은 괜찮다고 답하며 담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나중에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보던 중 박은 진우가 육상팀보다 훨씬 앞서 달리는 걸 발견했어요. 놀란 박은 다른 선생님에게 성진우가 학생들과 함께 뛰고 있는 이유와 그가 클럽의 일원인지 물었습니다. 다른 선생님이 설명하기를 진우가 신입생으로 팀에 가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속도를 테스트했는데 진우가 너무 잘해서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진우의 지구력을 확인 중이며 그가 벌써 20바퀴를 돌았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나려 했으나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커지며 진우가 달릴 때 그림자 같은 기운이 따르는 걸 보았다. 소년의 걸음에 흐릿한 어둠이 뒤따랐다. 박은 그 광경에 놀라며 자신이 보는 것이 진짜인지 의문을 가졌다. 그러자 공포에 질려 베루가 괴물 같은 개미 형태로 창문 밖에 나타나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기술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옆에 있던 선생님은 놀라 급히 다가가 파크가 괜찮은지 물었어요. 네, 방 밖에서 이그리스는 베루를 향해 돌아서서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었다고 꾸짖었습니다. 베루는 어깨를 으쓱하며 이 인간이 정말로 그들을 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표시했다. 장면은 빠르게 작은 식당으로 전환되어 우진철이 동료와 식사하는 장면으로 바뀌었다. 동료는 우에게 왜 아직 자수 사건을 조사하는지 압박하며 누가 단순히 혼란을 일으키려 경찰서에 올 것인지 더 중요한 것은 그날 우가 이상한 것을 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우진철은 애매한 부정으로 질문을 넘기려 했지만 동료는 다시 그를 압박하며 용의자가 창고에서 사라진 그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우진철이 뭔가 본 것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우는 자신이 이상한 것을 봤다고 인정했는데 거대한 개미처럼 보이는 생물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외관상 개미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동료는 충격을 받고 우가 정말로 거대한 개미 괴물이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대화를 엿들은 행인이 다가와 우가 묘사한 생물이 인간의 몸에 개미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음 날 카메라는 학교 운동장으로 이동했고 육상팀이 트랙을 돌고 있었습니다. 주장인 초에는 팀에게 목표가 전국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달리는 사람들 중에서 용길은 따라가기 힘들어했다. 그가 헐떡이며 뒤처지는 것을 보고 진우는 벨리안에게 왜 이렇게 힘들 텐데도 여기까지 따라왔냐고 물었다. 벨리안이 대답합니다.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전하. 용길을 돕기 위해 진우는 조용히 자신의 능력을 그에게 사용했어요. 용길은 즉시 에너지가 솟고 몸 전체에 이상한 열기가 퍼지는 걸 느끼고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뒤로 하고 전력 질주를 시작했어요. 멀리서 박지술은 연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전날 밤 술에 취해 우겐슐과 다른 장교에게 개미 괴물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취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던 것을 기억했다. 우는 그를 멈추고 설명을 더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로 돌아와서 박지솔은 진우를 응시했다. 진우는 박지솔의 시선이 길어지자 그가 요즘 자신을 꽤 노골적으로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벨리안이 그의 옆에 나타나 박의 기억을 지우고 능력을 제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박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학교 입구에 우진철이 도착하면서 장면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는 기이한 사건들, 괴물을 목격했다고 자백한 범죄자, 그리고 단 한 명의 교사만이 목격한 학생 사건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학생에게 괴물에 대해 어떻게 물어봐야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지 고민한다. 그가 서 있는 동안 그림자가 인도 위를 스치며 그를 놀라게 했다.
그는 교실 안에서 확실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앉아 우가 근처에 배치한 그림자를 보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선우는 교실에 들어가 선생님과 잠시 이야기하며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진우라는 학생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 했다. 조사관의 등장에 반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 학생이 조사관이 왔다고 속삭이며 진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궁금해했다. 이제 우와 진우는 대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의 조용한 구석으로 이동했다. 우는 진우를 수업에서 불러낸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진우는 괜찮다고 말하며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지 10년이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에게 직접 말하는 것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우는 진우를 주에 깊게 관찰하며 소년의 눈이 나이에 비해 성숙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개미 같은 생물의 스케치를 꺼내 진우에게 그것이 익숙한지 물었다. 진우는 그 그림을 보고 유사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우는 깜짝 놀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는 진우가 본 것, 그 생물체가 무엇인지, 진우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우는 마음을 가다듬고 이 사건을 오랫동안 조사했다고 설명하며 진우에게 그 생물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진우는 차분히 그 그림이 특수효과 TV쇼에 나오는 괴물 같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대답을 좋아했지만 우는 실망했습니다. 우는 조용히 노트를 다시 받아들고 진우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수업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선생님과의 방해를 해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가 떠나려 하자 진우는 스케치를 가질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바루가 잠시 반대했지만 우는 양보하고 그림을 건넸습니다. 우가 떠난 후 이그리스가 나타나 진우에게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진우는 망각이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비록 그 망각이 신의 도구를 사용하여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교실로 돌아온 진우는 호기심이 많은 여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수사관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우가 단순히 개인적인 일로 온 지인일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진우가 의외로 근육질이라는 소문이 남자들 사이에 돈다며 운동하냐고 물었습니다. 진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여자아이들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한 무리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진우가 갑자기 주목받는 것에 대해 비웃으며 이제는 경찰까지 그를 찾아온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진우를 조롱하며 싸움을 걸면 경찰을 부를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괴롭히는 학생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강한 팔이 뒤에서 그의 목을 감싸며 그를 조르기 시작했다. 육상부 주장 최가 몇 명의 팀원들과 함께 도착한 것이다. 최는 괴롭히는 아이들을 노려보며 팀에이스에게 무슨 볼 일이 있냐고 물었다. 진우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그들이 교실에서 뭘 하고 있는지 물었다. 최는 그가 화를 내고 문제아 4명을 때리는 것을 막으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농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최는 웃어넘기며 그날 늦게 신입회원 환영 파티가 있다고 언급하며 진우와 용길이 방과 후에 시간이 있는지 물었고 진우에게 참석하라고 권했습니다. 육상팀이 불량배들을 방에서 데리고 나가자 진우는 그들에게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었다. 최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주어질 벌은 트랙을 가볍게 뛰는 것이라며 그것을 인성개발이라고 불렀다. 신입 환영회로 가는 길에 최는 진우에게 불량배들에게 겁 좀 주는 게 어떻겠냐고 놀렸습니다. 진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 저으며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이미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걷다가 누군가가 진우를 불렀다. 돌아보니 우진술이 다가오고 있었다. 우는 이전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진우는 동의했지만 최는 진우가 파티에 돌아올 때까지 용기를 인질로 잡겠다고 외쳤습니다. 진우는 웃으며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서 회의를 짧게 해야 한다고 간단히 변명하고 우를 따라 조용한 곳으로 갔다. 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감정을 드러내는 진지한 어조로 그를 정식으로 헌터 성진우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에 진우는 눈을 좁혔습니다. 그 말 속에 무게가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우가 진우에게 스케치를 건네준 직후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 우는 그림을 주는 것이 작고 무해한 제스처이며 다음 시간까지 잊어버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걸어가면서 불안한 느낌이 그에게 그것이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속삭였다. 그때 갑자기 한 목소리가 들렸다. 협회장님, 저를 믿으십니까? 놀란 우는 몸을 돌렸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계단 위를 올려다봤고 다른 목소리가 대답하는 걸 들었어요. 그건 그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기억의 홍수가 그를 덮쳤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조각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진우의 눈을 통해 그는 한때 잊고 있었던 세계를 엿보았다. 전투, 게이트, 괴물, 헌터, 지배자, 그리고 군주들. 그는 진우에게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싸울 계획이었는지 물었던 것을 기억했고, 진우는 단순하게 대답했다. 네. 왜냐하면 더 높은 존재의 기억은 현재의 시간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와 진우는 잠시 침묵 속에서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우가 조용히 진우에게 그 차원의 균열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싸워왔는지를 물었습니다. 우는 공식 기록에 따르면 진우가 실종된 지 2년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진우가 암시한 전투의 규모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진우는 담담하게 27년 동안 싸워왔다고 대답했다. 우는 충격을 받았고 진우에게 그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진우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선택을 100번이라도 해야 한다면 그는 다시 그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는 미소 지으며 진우가 이제 삶을 즐기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현재 상태에 만족한다고 했지만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아 계속 몸을 바꿔야 한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우는 사실상 불멸과 영원한 젊음, 그리고 신성에 가까운 힘을 얻었지만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우 씨는 진우에게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편인 경찰에 합류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최근 잡힌 범죄자들이 그림자 생물들 때문에 숨 쉴 틈도 없다고 불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우는 웃으며 자신이 경찰에 합류하면 다른 사람들은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씨는 웃으며 사실 그게 바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자 했던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우에게 고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진우가 걸어가기 시작하자 우는 그에게 경찰에 합류하길 기다리겠다고 외쳤습니다. 진우는 우에게 기다리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그 일이 많지만 보수가 적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4월 말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서부 미국 사막에서 피곤한 여행자가 뜨거운 태양 아래 땀을 흘리며 긴급 서비스에 전화했습니다. 그는 운영자에게 길을 잃은 게 아니라고 하며 목격한 것을 보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운영자는 상황이 긴급한지 정확히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물어 적절한 팀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행자는 잠시 망설이며 자신이 목격한 것을 설명할 적절한 말을 찾다가 금이 간 곳이 여러 군데 있고 무언가가 곧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운영자가 균열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물었을 때 그는 하늘이라고 하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한편 성진우의 집에서 진우와 이그리트는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진우는 갑자기 다른 세계에서 낯선 존재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장면은 조용한 카페로 이동합니다. 진우 맞은편에는 통치자의 그릇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진우를 존경스럽게 맞이하며 그를 그림자 군주라고 부릅니다. 진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최근 지구에서의 혼란이 지배자들 때문인지 묻습니다. 그릇은 고개를 저으며 그것이 지배자들이 세계를 이동하는 방식이 아니며 진우도 이미 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진우는 더 강하게 추궁하며 누가 지구에 침입하려고 하는지 알고 싶어랍니다. 통치자의 그릇은 진실을 밝힙니다. 침입자들은 고대 존재들로 한때 통치자의 세계를 침략했으나 하늘의 군대에 의해 물러났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지구를 목표로 했습니다. 진우는 왜 이 세상을 선택했는지 묻습니다. 대답은 차갑고 날카롭게 돌아옵니다. 그들은 생명과 광물을 소비하는 거인 종족입니다. 통치자의 세계에서는 타이탄으로 두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지구를 삼키는 것입니다. 진우는 환생의 잔이 사용되기 전까지는 그런 존재들이 여기에 오려고 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배자는 지워진 시간선에서 타이탄들이 원래 지배자들과 싸우기 위해 존재했다고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제 뭔가 변했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원인인지 궁금해하며 소리내어 말합니다. 그릇은 지배자들이 타이탄들이 이제 진우 안에 있는 엄청난 힘의 흔적을 쫓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지배자들은 이미 하늘의 군대를 지구로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그게 전부라고 그릇에게 말합니다. 준비됐어? 이미 늦었어. 지금 게이트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군대가 도착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거야. 그때쯤이면 지구는 이미 파괴되어 있을 거야. 결연한 진우는 자신이 직접 그들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장면은 미국 서부의 사막으로 전환됩니다. 미국 정부는 하늘이 갈라지고 있는 그 지역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과학자들과 전문가 팀이 파견되었지만 아무도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30년 동안 대기 이상 현상을 연구해온 한 베테랑 연구원이 군 장교에게 이러한 현상은 처음 본다고 인정합니다.
장교는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오면 군대가 처리할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탱크와 군용 차량들이 갑자기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진우는 조용히 서서 지배자의 권위를 사용하여 전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긴장을 가릅니다. 다가오는 것에 맞서 군대를 여기에 남겨두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지상이 정리되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진우는 고개를 뒤로 젖힌다. 하늘의 시선을 고정한 채.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한다. 무대는 준비되었다. 그는 이미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강력한 굶주림이 다가오고 있다. 이 세상을 집어삼키러 온 적들이에요. 손을 한번 휘두르자 진우는 쌍당엄과 카미쉬의 분노, 마왕의 단검, 그리고 그림자검을 소환한다. 그의 오라는 어두워지고 의지는 날카로워진다. 이제부터 도착하는 자들은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사냥꾼의 역할을 겸하는 군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여전히 공중에서 무력하게 떠있는 군대는 진우의 강력한 권능에 의해 전장에서 멀리 부드럽게 옮겨졌다. 병사들이 재정비하는 동안 한 장교가 충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가 지평선을 올려다보았을 때 그의 말은 목에 걸립니다. 하늘에 거대한 문이 형성되면서 그 크기 때문에 하늘이 완전히 가려지고 있습니다. 전장으로 돌아와서 문이 완전히 열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거대한 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타이탄들이 도착했습니다. 하나씩 거대한 거인들이 걸어나와 그들의 착지로 인해 땅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거대한 날개를 가진 타이탄이 하늘을 날아 진우를 향해 직접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떠 있습니다. 날개 달린 타이탄의 목소리가 전장을 울립니다. 그것은 진우가 정말로 혼자서 그들을 상대하려는지 묻습니다. 진우는 흔들림 없이 차분한 도전의 자세로 대답합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갑자기 퍼지며 사막 전체를 검게 뒤덮습니다. 그 시면으로부터 군대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옷을 두른 기사들, 거대한 짐승들, 암살자들, 마법사들, 그리고 장군들이 모두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림자 군대가 그들의 군주 옆에 서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수천의 무게로 땅이 흔들리자 진우는 그의 칼을 들어 올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대적인 명령으로 울려 퍼집니다. 장면을 시작하겠습니다. 백악관으로 이동합니다. 대통령은 사무실에 앉아 사막에서 발생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보고로 인해 긴장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균열이 생기고 그곳에서 이상하고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는 머릿속에서 그 사실들을 되새기며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가 더 깊이 생각하기 전에 해리슨 경관이 도착하여 사건이 현재로서는 통제되었으며 모든 세부 사항은 브리핑룸에서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핑룸 안에서 해리슨은 정찰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이 펼쳐지자 방안은 충격에 휩싸인 채 침묵에 빠졌습니다. 불신과 공포가 참석자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방 안에 누군가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영상 속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대통령은 해리슨에게 답을 요청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고 군대가 어디 있었으며 왜 민간인이 그 사건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였는지요. 해리슨은 그들이 여전히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사막으로 돌아가서 터스크는 거대한 마법 에너지를 충전한 후 그것을 하늘로 향해 발사하여 그 길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양쪽 군대, 타이탄과 진우의 그림자 군대가 서로를 향해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거대한 타이탄의 크기와 사나움에도 불구하고 진우의 군대는 훨씬 강력함을 보였습니다. 진우는 치명적인 속도로 앞으로 달려가며 거대한 타이탄들을 정밀하고 잔인한 공격으로 베어냈다. 달리는 도중에 진우는 그림자 검을 소환했습니다. 검은 어둠의 힘을 모으면서 거대한 크기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는 팔을 들어 거대한 일격을 휘둘렀습니다. 하나씩 공격하던 타이탄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그 공격의 충격 아래 거대한 비행 타이탄이 검을 막아내고 그것을 하찮은 속임수라고 비웃었다. 전장은 내려다본 그 존재는 진우가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진우의 손은 거대한 그림자 발톱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가 그 부위를 강력하게 내리쳐서 타이탄을 땅에 고정시켰고 진우는 그 옆에 조용히 착지했습니다. 차분하게. 고정된 타이탄 주위의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는 가운데 한 쌍의 빛나는 붉은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타이탄은 작은 행성의 예상치 못한 재능에 놀라며 비웃고 진우에게 완전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 만화가 필요하다고 조롱했습니다.
타이탄은 자신들이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몸을 줄여야 한다고 자랑하며 진우에게 용서를 빌라고 제안했습니다. 타이탄이 도발을 끝내기도 전에 칼날이 먼지를 가르며 그를 베어버렸습니다. 벨리안 원수가 도착하여 잔인한 효율성으로 타이탄을 처치했다. 벨리안은 진우를 향해 돌아서서 자신이 개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진우가 그 특정 적과 대화하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그 괴물들이 너무 오만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벨리안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벨리안에게 그들을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벨리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을 수락하고 무자비한 속도로 타이탄을 베어내며 전투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장면은 회의실로 옮겨졌다. 모두가 전투 영상을 보고 놀라서 침묵에 빠졌다. 화면에 사막 전투 장면이 다시 재생되자 대통령은 영상의 중심에 있는 남자를 확인했는지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그는 그 인물이 몬스터들을 쉽게 다루었다고 언급했다. 그것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다. 그는 정보팀에게 그 남자를 식별할 방법을 찾으라고 압박했다. 정보국장 데이비드 브레너는 현실적으로 그를 식별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브레너는 비전통적인 자문을 제안했습니다. 노르마 셀너 여사, 대통령이 그가 무슨 뜻인지 물었다. 브레너는 셀너가 전통적인 정보 수집이 실패할 때 답을 찾아내는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알거나 적어도 그들에게 진실을 가리킬 것입니다. 장면은 한국으로 옮겨졌고 전국 육상대회 예선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성진우는 팀과 함께 주변을 둘러보았다. 진우의 시선은 에이론이라는 별명을 가진 근처 학생에게로 향했다. 김차올은 진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김차올의 팀의 선배가 그에게 몸을 풀고 있는지 물었다. 김차올은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상대팀의 주장이 최다응에게 다가와 1학년을 주전으로 넣었다며 비웃었습니다. 우상인의 부재로 인해 신입생을 에이스로 내세울 만큼 절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최인은 조용한 자신감으로 대답하며 1학년의 실력을 보면 상대팀 주장의 턱이 빠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상대팀 주장은 비웃으며 자신의 팀에도 괴물 같은 신입이 있다고 자랑했다. 다시 한번 최의 팀을 흔들려는 시도였다. 김철이 진우를 쳐다보자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이 그를 휩쓸었다. 이마에 땀이 맺히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학생 앞에 무릎을 꿇고 싶은 불안한 충동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속으로 자신을 꾸짖으며 그 감정을 터무니없다고 무시하려고 했다. 하지만 갑자기 소리를 내며 주변의 다른 학생들을 놀라게 했다. 괜찮냐고 물어보았다. 김철은 괜찮다고 중얼거리며 그 이상한 느낌을 떨쳐내기 위해 진우 쪽으로 걸어갔다. 진우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김철은 진우를 노려보며 할 말이 있으면 다른 장소에서 하라고 요구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이 섞여 있었고 최 대장과 진우의 팀원들은 장난스러운 경고로 진우에게 화내지 말고 그 소년들의 목숨을 살려준다면 관대하게 행동하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진우는 모두를 진정시키며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안심시켰다. 나중에 조용한 구석에서 김철은 진우의 멱살을 잡고 진우가 자신을 농담으로 생각하는지 따져 물었다. 진우의 그림자들은 그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림자 중 가장 강한 자 중 하나인 벨리아는 김철의 굴욕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제안하며 그 아이가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갑자기 김철은 숨을 멈추고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이유도 모른 채 무릎을 꿇고 떨며 왜 무릎을 꿇고 있는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우는 그 장면을 차분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김철이 여전히 평범한 인간이며 자신의 그림자 군단의 일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과도한 힘이나 과시가 필요 없다고 여겼다. 진우가 걸어가려 하자 김철은 놀라움과 반쯤 애원하는 목소리로 그를 불러 세우며 자신이 느낀 감정이 사랑이었는지 궁금해했다. 진우는 그 질문에 잠시 당황했으나 그것이 터무니없다고 판단하고 상황을 영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권한을 활용하여 진우는 김철의 기억을 조정했습니다. 김철이 싸움을 걸려고 했을 때 진우와 그의 아버지가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기억하도록 만들었다. 진우는 또한 김철이 적대감을 버리고 더 친절하게 살라는 새로운 충동을 심어주었다. 변화를 마무리하기 전에 진우는 김철의 마음에 그가 세계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 중 하나였으며 그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무거운 생각을 추가했습니다. 그때 진우는 변화를 마무리하려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김철은 꿈에서 깬 듯 어리둥절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서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모든 주자들에게 트랙으로 모이라는 방송이 나왔다. 중학교 부문 예선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야기는 미국으로 옮겨졌고 정보국장 데이비드 브레넌이 노르마 셀너의 집에 도착하여 문 앞에서 그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셀너는 미소로 그를 초대했습니다. 문지방을 넘자 브레넌은 공기 중에 남은 따뜻한 음식 냄새를 맡고 그녀에게 식사 중이었는지 물었습니다. 셀너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브레넌이 오기 직전에 손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브레넌은 그녀의 시간을 많이 뺏지 않기 위해 간단히 요점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셀너는 차분한 태도로 그에게 이전 방문자가 떠난 후 갑자기 더 이상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놀란 브레넌은 셀너가 한때 죽음의 신이라고 불렀던 인물을 언급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셀너는 그 명칭을 무시하고 그가 막 물으려던 질문에 답하겠다고 안심시켰다. 브레넌이 어떻게 그가 무슨 질문을 할지 아냐고 묻자 셀너는 과거에 물었던 질문을 반복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미 그 순간들을 봤고 이제 그에게 답할 뿐이었다. 브레넌은 셀너가 계속 말하자 침묵했다. 그녀는 모두가 찾고 싶어하는 남자의 정체를 안다고 했지만 밝히기를 거부했다. 브레넌은 좌절하며 왜 정보를 숨기냐고 물었다. 그는 그 남자가 위험할 수 있고 국가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셀너는 그가 위험할 수 있어 신원을 밝히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브레넌에게 그 영상을 봤냐고 물었습니다. 브레넌은 그 영상의 기억이 떠올랐다. 무시무시한 괴물들 앞에서도 전혀 움츠러들지 않는 한 남자. 그의 힘이 한순간에 인류를 보호했던 인물이었다. 셀너는 조용히 불안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가 이런 구조가 예전에도 있었다고 말하면 그가 믿을까요? 브레너는 놀라서 그런 일이 과거에 정말로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셀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류가 위험을 깨닫지 못한 채 멸망의 위기에 처했던 때가 실제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레너는 그 신비로운 남자가 그녀가 예전에 죽음의 신이라 묘사한 존재와 같은 인물인지 궁금했다. 그는 충격을 받은 채 문 쪽으로 가다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어보려 멈췄다. 셀너가 영상 속 남자가 위협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셀너는 주저없이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브레너는 잠시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셀너가 그 남자를 개인적으로 안다고 한 것을 못 들은 척 하기로 했다. 그가 일어서서 떠나려 하자 셀너는 구운 쿠키를 권했다. 브레넌은 미소 지으며 사양하고 다시 오겠다고 했다. 브레넌이 떠난 후 토마스 안드레이가 방에 들어왔다. 그는 영상 속 남자가 싫다며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셀너는 한숨 쉬며 토마스에게 그 문제를 더는 밀어붙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는 한 번의 사건만 더 생기면 전사 자격을 잃을 상황이었어요. 토마스는 어깨를 으쓱하며 질문했어요. 셀너는 그에게 말하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목숨을 구한 사고에 대해 궁금해하며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셀너의 예언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했다. 그는 그녀가 왜 자신을 구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셀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에게 전생에 많은 선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토마스는 반쯤 놀란 채로 눈을 깜빡였다. 소위 UFC 악마로 불리며 악명 높은 명성을 가진 토마스 안드레이. 창문에서 그는 브레넌이 떠나는 것을 지켜본 후 브레넌이 왜 그 먼 길을 왔는지 궁금해하며 물었다. 셀너는 대답하며 시선을 돌리며 영상 속 남자가 세상을 구했다고 했다. 토마스는 셀너가 진지한지 장난인지 몰라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애매함이 그녀를 흥미롭게 한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토마스는 세상을 구한 영웅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셀너는 아마도 그가 어디선가 젊음을 즐기며 조용히 살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대답했습니다. 몇 시간 전 중학교 트랙의 분위기는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예선이 시작되려 하자 젊은 운동선수들이 모였고 그들의 얼굴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그들 중에는 차인도 있었고 그는 집중하고 차분하게 도전에 대비하고 있었다. 신호가 울리자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자들은 앞으로 나아갔고 중간에 힘들어하며 뒤처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에이는 순수한 의지력으로 앞서 나가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잠시 후 환호하는 군중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그녀는 나무 그늘 아래 조용히 절뚝거리며 다가가 신발을 벗고 부어오르고 멍든 발목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다. 의심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자격을 얻었지만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 그녀가 조용히 앉아있을 때 한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깨뜨렸다. 진우는 차분하고 침착해 보였다. 그는 부상 상태에서 달리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그러한 고통을 무시하고 후회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차혜인은 그가 진짜 누구인지 고등학교 운동선수인지 확신할 수 없어 그를 유심히 살폈다. 그녀의 불편함을 눈치챈 진우는 그녀의 발목을 부드럽게 만졌다. 그녀는 움찔했지만 물러나지 않았다. 순식간에 부기와 통증이 사라졌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후회 없이 달리라고 격려하며 이런 순간은 두 번 오지 않는다고 상기시켰다.
그가 떠나려 할 때 그녀는 그와 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진우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그녀에게 도전했다. 그녀가 경주에서 그를 이기면 그는 그녀에게 다 말할 것이다. 그녀는 그를 더 몰아붙이며 그가 참가한 모든 예선에서 1위를 했다고 회상했다. 진우는 그녀에게 포기하라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거절하며 예선에서 새 기록을 세우겠다고 맹세했다. 그녀가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진우는 그녀가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동의했다.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학교에서 진우가 육상팀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비디오 게임을 하며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봅니다. 몇 년 후 크리스마스 이브의 도시는 불빛과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혼자 걸었고 그의 소박한 옷차림은 축제의 밤에 조금 초라해 보였습니다. 옷가게를 지나가다가 마네킹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어두운 연기가 그의 주위에 휘감기며 그의 옷차림이 마네킹과 완벽히 일치하도록 변했다. 어둠 속에서 터스크가 나타나 고개를 끄덕이며 찬사를 보냈다. 정말 멋지십니다, 주군, 그가 말했다. 외모에 만족한 진우는 북적이는 거리를 계속 걸어갔다. 휴일의 혼란 속에서 부드러운 발소리가 다가왔다. 그는 돌아서서 차에인이 그를 놀라게 하려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녀의 도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가볍게 대화를 나누었다. 진우는 곧 대학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혜인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 대학에 가는 거야? 네오의 시험 점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을 텐데. 진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전액 장학금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막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녀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반짝였다. 여자 사람 친구야? 그녀가 물었다. 진우는 명확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당황한 반응이 재미있어 미소 지으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예전에 했던 약속 기억나? 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에게 경주에 관한 거라고 상기시켰다. 그녀가 그를 이기면 다 말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가 정말로 생각하고 있던 것은 그의 대학에 누군가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첫 대회 전에 그들이 만난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진우는 당황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그가 움직이기 전에 혜인은 가까이 다가와 그의 목에 스카프를 감고 속삭였습니다. 나를 좋아한다면 움직이지 마. 그녀는 돌아서서 멀리 있는 나무로 걸어갔다. 진우는 가만히 서서 지켜봤다. 그는 이미 졌음을 깨달았다. 그림자 속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자 그의 병사들이 반응했다. 몇몇은 혼란스러워했다. 왕도 이렇게 질 때가 있다 라고 누군가 중얼거렸다. 다른 이들은 당황했다. 우리 왕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졌지? 하지만 진우는 듣지 않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혜인이 걸어가는 모습을 따라갔고 그들의 첫 만남이 떠올랐다. 그는 미소 지었다. 차혜인이 밝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나무에 도착했다. 그녀를 본 진우는 이제 모든 것을 말할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림자들에게 간단히 명령했어요. 눈을 감으라. 그들은 부드럽게 내리는 눈 속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 조용한 순간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장면은 휴식의 세계로 전환되며 그곳은 그림자 병사들이 그들의 왕의 명령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 조용하고 시간 없는 영역입니다. 카이실은 따뜻하게 터스크에게 인사하고 오크 병사는 존경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장군님, 오크가 말합니다. 터스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저도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 그림자 속 세계에는 낮과 밤이 없네요. 그가 대답합니다. 그가 주변의 고요함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베루 원수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연극적인 미소를 머금으며 베루는 그들의 왕이 입는 후드 재킷과 완벽하게 닮은 로브를 선물로 내보입니다. 터스크의 눈이 커집니다. 어떻게 보답할까요? 그가 묻습니다. 베루는 손을 내저으며 거절합니다. 터스크는 로브를 입고 그 완벽한 세부사항과 장인 정신에 감탄합니다. 베루는 그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구슬은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장군에게 어울리는 무기로요. 터스크는 주저없이 동의하고 가장 뛰어난 장인들인 드워프들을 호출합니다. 한 드워프가 공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군주께서 맡겨주신 신성한 무기를 사용하여 무언가를 제작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카메라는 1천만이 넘는 그림자 병사들이 공존하는 무한히 광대한 영역, 안식의 세계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모든 병사는 조화롭게 지내며 서로 돕습니다. 각 그림자는 왕의 힘이 커짐에 따라 함께 진화하고 점차 군주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전쟁과 파괴의 존재였던 그림자들이 이제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기심, 우정, 심지어 기쁨과 같은 감정들이 그들 사이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쉬고 다른 이들은 훈련하며 또 다른 이들은 대화를 나눕니다. 몇몇은 서로 멱살을 잡고 격렬히 다투기도 합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이 다양성 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상상도 못한 세계로 이끈 왕에게 조용히 감사해요. 곧 터스크의 지팡이가 완성돼요. 그는 부하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자랑스럽게 그것을 잡아요. 갑자기 하늘 군대의 그림자들이 다가옵니다. 터스크는 눈을 좁힙니다. 당신들은 누구죠? 그들은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벨리안 대원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벨리안의 이름을 언급하며 보고합니다. 터스크는 자세를 바로잡고 차원의 틈에서 용 군주와 싸웠던 왕의 전투에서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방해를 받습니다. 그의 눈에 짜증이 스치다가 이그리스 사령관을 보게 됩니다. 당황한 투스크는 서둘러 칭찬과 충성을 바칩니다. 이그리스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충성에 감사해요. 이그리스가 말합니다. 터스크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왜 저를 찾으셨나요? 이그리스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곧 시작될 것입니다. 터스크는 창문 쪽으로 돌아서 하늘을 바라보다가 놀라서 멈춰 섰습니다. 밖에는 그들의 왕 성진우가 치헨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광경은 그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주었고 주변의 그림자들의 축하와도 일치했습니다. 이그레스는 가만히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과거로 돌아갔다. 군주의 힘으로 만들어진 이상하고 인위적인 차원에서 처음으로 성진우를 만났던 그 순간으로. 그의 임무는 그 공간에 들어온 인간을 시험하는 것이 분명했다. 이전 그림자의 군주는 이 남성이 다음 그림자의 그릇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그리스는 임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이게 그의 마지막 명령이었다. 그는 주군의 조용한 작별 인사에서 그걸 느꼈다. 신중히 선택된 말 뒤에 숨었다. 통치자들을 용서한 후 이전 왕은 끝없는 전쟁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 그가 여전히 인간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건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이그리스는 의문을 품지 않았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따랐어요. 군주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으니까요.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 조작된 차원에 홀로 서서 인간의 자격을 시험할 준비를 했다. 그의 원래 힘 대부분이 봉인된 상태에서도 그는 주변 세계를 관찰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던전이라고 불렀다. 그는 자신의 형태, 즉 그의 군주를 만나기 전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했다. 이 정확한 장면을 재현하는 것, 그 건축물, 그 감각은 오직 건축가의 작품일 수 있었다. 그의 주군에 강력한 힘을 사용하여 무대를 세웠는데 이 정도의 정교함만이 인간의 육체가 서서히 그림자 군주의 강력한 힘을 흡수할 수 있게 해주었다. 에그리스가 앞으로 나아가 왕좌에 앉자 그의 가슴 속에 불안감이 일었다. 진우가 이미 와 있는 것일까? 그는 거대한 문 뒤에 있는 인간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왕좌에 앉는 게 건방진 일이었을까? 그것이 그를 오만하게 했을까? 그는 일어섰다. 그때 문이 천천히 열렸다. 성진우가 어둠에 감싸인 모습으로 들어왔다. 이그리스는 조용히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분이 주군이 선택한 사람이군. 그는 생각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임무였다. 그것은 완벽함을 요구했다. 진우가 가치 없다고 판단되면 이그리스는 주저없이 그를 쓰러뜨릴 터였다. 싸움이 시작되었다. 처음에 이그리스는 실망했어요. 진우는 검을 피하는 데만 집중해 방역할 여유가 없어 보였죠. 하지만 그때 그는 뭔가를 알아차렸어요.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맨손으로 이그리스를 이길 계획이었다. 이그리스는 인간으로서 용기 있다고 생각했다. 진우의 눈이 좋았다. 하지만 그 눈에 힘이 있을까? 이그리스가 돌진했다. 그의 공격이 적중해 진우는 벽에 부딪혔다. 실망스럽군. 이그리스는 생각했다. 어떻게 이 약한 존재가 나의 군주의 그릇이 될 자격이 있단 말인가? 그는 결심했다. 이제 끝내겠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칼을 들어 올려 휘둘렀다. 그러나 진우가 맨손으로 그 칼을 잡았다. 이그리스는 얼어붙었다. 진우가 칼날을 막아낸 사실에 놀라지 않았다. 진우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죽음이 확실한 순간에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다. 그가 정말로 자신보다 훨씬 약한 인간에게 패배할 수 있을까? 그 순간 그는 진우의 눈빛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잠시였지만 익숙한 반짝임, 그의 주군의 강한 의지가 스쳐 지나갔다. 이그리스가 승리했어야 했다. 그의 능력치는 훨씬 뛰어났다. 그런데도 그는 졌다. 그것은 부주의였을까? 아니면 굴하지 않는 의지에서 온 기적이었을까? 그 순간은 불가능을 승리로 바꾸었습니다. 이그리스는 처음으로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감, 어쩌면 자부심까지도. 그는 행복을 느껴야 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의 주군의 선택이 옳았기 때문에 행복했다. 시간이 흐르며 진우는 이그리스를 아꼈습니다. 그들 사이 조용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이 흘러가며 유대가 강화되었습니다. 이그리스에게 진우는 단순한 주인이 아닌 친구이자 동료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전투를 함께 싸웠습니다. 이그리스의 충성이 깊어지며 그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이전 주군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새로운 왕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래의 그림자 군단, 그들의 군주의 귀환을 기다려온 진정한 군대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그레스의 오래된 전우인 벨리안이 있었다. 그러나 재회의 기쁨은 곧 혼란으로 변했다. 한때 냉정하고 침착했던 벨리안은 지나치게 활기차고 열정적인 룸메이트 베루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벨리안이 그들의 군주를 기리기 위해 성꼭대기에 거대한 검은 깃발을 세우자고 제안했을 때 베루는 그 아이디어를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우리 왕을 위한 거예요? 그가 물었다. 나중에 진우는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왜 그 깃발을 거기에 달았나요? 상황은 곧 거대한 대원수와 과하게 흥분한 베루 사이의 장난스러운 말다툼으로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군주들과의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각 전투에서 주군이 노래할 때마다 진우는 더 강해졌고 그와 함께 그림자 군단도 강해졌습니다. 환생의 잔을 사용하여 시간이 되돌려진 후에도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거의 30년이 지났고 결국 파괴의 군단을 제외한 모든 적들이 전멸되었습니다. 마지막 전투가 끝나자 승리는 그들의 것이었다. 전투 중 죽어가는 용이 이그리스를 향해 으르렁댔습니다. 너는 한때 그림자 군단의 날개였으면서도 단지 인간에 불과했던 군주를 따르다니.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그리스는 용을 쓰러뜨렸지만 그 말은 계속해서 남아있었다. 그는 과연 옛 주인을 잊어버린 것일까? 그 생각이 잠시나마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는 기억해냈다. 진우와 함께했던 시간은 너무나도 명예롭고 충만했기에 과거는 자연스럽게 희미해졌다. 그는 언제부터 옛 주군이 자신의 생각 속에서 사라졌는지 궁금해했다. 장면은 진우의 학교 밖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그는 우겐슈를 잠시 만난 후 헤어졌습니다. 만남이 끝난 후 에그리스는 조용히 그의 왕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에게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망각은 신들이 인간에게 부여한 축복입니다. 설령 그 망각이 신의 도구를 사용하여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더라도. 이 말을 듣고 이그리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의 왕이 옳았다. 잊혀진 것에 너무 깊이 빠질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이그리스는 이전의 군주를 완전히 잊지 않았다. 전쟁터를 뒤로하고 새로운 세계에서 평화로운 삶을 선택한 그리드와 아이언과는 달리 이그리스는 남아있었다. 그는 이 길을 선택했다. 그의 충성심은 이제 전적으로 송진우에게로 흘렀다. 그는 그의 군주의 검이자 그림자 군단의 한 날개인 기사였다. 하지만 이제 진우는 새로운 종류의 적,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이그리스는 그의 왕이 모의 시험을 치르는 동안 조용히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의 점수는 거의 완벽하군요. 그가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14번 문제의 답은 2가 아니라 1입니다. 진우는 그에게 감사하고 재빨리 답을 수정했다. 이를 지켜보던 이그리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주군을 돕는 사람이나 대장군 외에 또 누가 있겠는가. 그는 산처럼 거대하다. 베루 사령관, 나름대로 영리하지만 또한 매우 곤충과도 같다. 이그리스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이 일이 나한테 맡겨지는 거야. 결국 기사 아카데미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으니까. 진우가 답안을 다시 확인하면서 무심코 물었다. 너도 답을 위해 목숨을 걸었니? 이그리스는 시험 가이드를 빠르게 넘겨보았다. 제 훈련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군. 이그리스에게 그의 왕의 전장은 전쟁이든 학교든 그의 전장이었다. 그의 주군이 싸우는 한 그는 결코 그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장면은 진우의 아버지에게로 넘어가 다른 세계에서 몬스터를 소환하는 거대한 포털인 게이트라는 이상한 현상을 회상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 던전에 갇혔던 때를 떠올렸다. 던전 보스를 물리치면 1시간 내에 게이트를 나와야 한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다. 차원 사이의 균열에 갇혀 실패했습니다. 그 상태에 있을 때 지배자들이 그에게 연락하여 군주들을 막기 위한 그들의 힘을 맡겼습니다. 나중에 빛나는 빛의 조각이 그에게 그림자 군주를 지키라는 새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진우 아버지가 군주들과 싸울 때 아들 옆에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진우가 혼자 고통받았던 모든 세월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어요. 잠시 조용한 후 진우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눈물이 고인 채 그를 바라봤어요. 감정을 억누르며 그는 떠나고 싶지 않았다고 솔직히 고백했어요. 그는 당당히 서서 진우에게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그들의 시간이 짧았지만 그는 더 함께하고 싶었고 아버지로서 부족했던 점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다.
장면은 소박한 아파트로 바뀌었다. 안에서 진우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테이블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린 진우가 뛰어가며 아빠라고 외쳤습니다. 놀랐나요? 그의 아버지는 믿기 힘들다는 듯이 그 말을 조용히 되뇌었다. 가족이 다시 모인 것을 본 진우는 감격에 겨웠습니다. 조용히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그들을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그냥 악몽을 꿨어요.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견뎌온 잊힌 세상을 떠올리며 감동하여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흘렀다. 이후 진우의 아버지 성길환은 조용한 카페에서 통치자의 그릇 중 하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아들의 선택에 대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통치자는 그림자 군주가 이 세상에 남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 순간, 매 초가 그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자 지배자가 물었습니다. 그의 기억을 지울 계획이십니까? 일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는 사라진 시간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길 바랐어요. 통치자는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같구나.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일환이 떠나면 그들의 역할이 이 세상에서 끝날 것이라고 계속 설명했다. 당신이 떠난 후에는 그는 말했어요. 통치자들의 간섭은 없을 거예요. 모든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는 게 즐거웠어요. 정말 흥미로웠어요. 마지막으로 통치자가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통치자들은 그림자 군주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싶어 합니다. 성일환님. 저희가 당신을 위해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주저하지 않고 일환은 요청했습니다. 제발 제 과거의 기억을 지워주세요. 이에 놀란 통치자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일환은 설명했습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이 어렵다고. 진우는 모든 것을 꿰뚫어 봅니다. 저는 그림자 군주가 아닌 아들을 걱정하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는 소중한 아들입니다. 통치자는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그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사라진 시간의 모든 기억이 지워질 것입니다. 일어나서 지배자는 출구로 걸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당신은 이걸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나는 당신의 평화로운 미래를 기도해요. 시간이 지나 활기찬 카페로 변했고 대학 환영 파티를 축하하는 젊은 목소리로 가득 찼어요.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진호는 눈에 띄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에 처음 참석하는 것이었고 그 흥분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장 과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편안함에 익숙해진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냉동 삼겹살로 유명한 이 소박한 식당에는 묘하게도 친숙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깊이 생각하기 전 친절한 선배가 그를 툭 치며 긴장 풀고 재미있게 놀라고 했어요. 선배는 농담으로 나랑 있을 땐 편하게 있어도 되지만 선배들 조심해 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공에 정말 무서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를 지시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가 풍기는 카리스마가 엄청나요. 진호는 반쯤 듣고 생각에 잠겼다.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라도 우리 아버지보다는 덜 무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흘러갔다. 선배가 물었다. 요즘 다들 얘기하는 그 인기 아이돌 운동선수 이름 뭐였지? 차혜인. 진호가 호기심에 답했다. 그의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저기 있는 그 남자, 그녀가 그의 여자친구야. 아무도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오지 않는 것을 보고 선배는 후배들 무리를 매료시키기 위해 일어섰다. 하지만 그때 진우가 갑자기 그들 옆에 앉았다. 진호와 선배는 얼어붙었다. 당황한 선배는 다른 후배들을 처리하러 가야 한다며 급히 떠났고 진호는 진우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진우는 그에게 음료를 밀었습니다. 진호는 잔을 보며 망설였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술을 잘 못 마셨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한 모금 마시고 멈추며 혼란스러워했다. 잠깐만. 이건 술이 아니라고 진우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술도 잘 못 마시면서 대체 뭘 걱정하고 있는 거야? 진호의 잔을 다시 채우며 덧붙였다. 이제 선비라고 부르지 말고 연기라고 불러. 진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더듬거렸다. 진우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싫은 거야? 진호는 당황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형. 이라고 말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말하는 게 왜 익숙한지 그리고 진우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았는지 궁금했다. 진우는 건배를 위해 잔을 들었다.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주저하지 않고 잔을 부딪혔다. 시간이 흘렀다. 성진우는 캠퍼스를 빠르게 걸으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진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왜 학과 라운지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어? 진우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할 일이 있었어. 오후 강의 대신 들어줄래?
진호는 불만스럽게 항의했습니다. 왜 내가 해야 해? 교수님들이 너를 무척이나 좋아하시잖아. 그런데 너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거야?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대학병원에 견학을 와 있어. 진호는 당황했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어? 그건 우리 전공과 아무 관련이 없잖아. 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간단히 잘 부탁해 라는 말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동안 이주인은 캠퍼스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혼잣말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왔는데 내 부산 사투리가 너무 강한가? 라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표준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도 이미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왜 간호학과에서는 영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걸까요? 그녀가 걷다가 진우가 지나쳤다. 뭔가 그에게서 눈길을 끌었다. 그녀는 갑자기 멈춰서 외쳤다. 우리 만난 적 있나요? 진우는 멈추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닌 것 같아요. 그가 부드럽게 말하고 길을 계속 갔다. 주인은 그가 걸어가는 것을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왜 갑자기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었지? 나도 모르겠어. 그녀는 생각하며 길을 계속 갔다. 장면은 대학병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안에서 한 의사가 개인 병실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 그는 보안팀에게 들어가도 되는지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남자를 보자마자 그는 멈췄습니다. 그 남자는 전 회장 고군이었습니다. 환자가 몸을 움직이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급히 다가가다가 테이블 위에 낯선 병을 봤습니다. 이게 뭐죠 회장님? 의사가 물었습니다. 고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아까 와서 나에게 이것을 주고 갔어요. 의사는 당황했지만 보안은 방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고군이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이걸 여기 두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에게 말한 것은 더욱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젊은이는 이제는 사라진 시간대에서 우리 둘이 함께 괴물들과 싸웠다고 주장했고 이 병은 과거에 대한 감사의 작별 선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요. 고 회장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가 이걸 마시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고건희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정말 피곤하다. 이게 가짜면 어쩌지? 그는 병을 꽉 쥐었다. 이걸 안 마시면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의사는 답하지 않았다. 회장은 희미하게 웃었다. 내가 이걸 마신 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묘비에 이렇게 새겨줘. 그는 병과 싸웠고 이제 여기서 쉰다. 그는 병을 열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셨다. 그는 몸을 뒤로 기대고 눈을 감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좀 쉬어야겠어.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저를 부르세요. 그가 말했다. 회장은 조용히 누워있다. 시간이 흐른다. 햇빛이 천천히 방 안으로 스며든다. 따뜻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스치자 고건희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는 눈을 뜹니다. 병이 사라진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햇살이 아직도 너무 따뜻해서 겨울이 오기엔 이른 것 같아. 현실의 그림자 속 멀리 한 존재가 권력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의 이름은 안타레스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태어난 최초의 군주이자 가장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는 모든 용을 지배하는 왕이며 두려움과 파괴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용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지구 침공을 준비하는 수백만의 군대와 함께 차원의 균열 속에 숨겨진 평범한 날, 그는 용이 아닌 인간의 몸으로 깨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안타레스는 앞에 연약한 얼굴을 살펴본다. 그것은 그를 역겹게 한다. 참으로 불쌍하다고 그는 깊이 생각한다. 숙주의 기억을 철저히 파헤쳐 인간의 정체를 밝혀낸다. 그의 이름은 성진우이며 한국이라는 나라의 애급 헌터였다. 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은 어머니의 병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목숨을 걸었다. 안트르스는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방으로 들어간다. 그런 병이라니. 그의 힘으로는 순식간에 지울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 소리가 그를 방해한다. 그의 전화가 울린다. 그는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 여성이 그가 왜 습격에 안 왔는지 따지듯 묻습니다. 거의 시간이 다 됐어. 엔트레스는 얼어붙는다. 그녀가 내가 늦었다고 암시하고 있다. 그녀가 절대적인 권력의 화신인 그가 무능하다는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차가운 정확함으로 그녀의 위치를 물어본다.
그녀는 다시 소리치며 자신이 문 앞에 있다고 말하고 왜 그가 이상하게 말하는지 묻습니다. 안타레스는 질문을 무시하고 그녀의 목소리로 위치를 추적하는 능력을 발동합니다. 도시가 그의 앞에 펼쳐집니다. 그는 그녀를 찾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여자로 장면이 바뀝니다. 무슨 뜻이에요? 날 찾았다는 게? 그녀가 묻습니다. 그러자 전화가 끊깁니다. 갑자기 그녀는 뒤에서 목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늦었어요. 아직도 제가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움찔합니다. 안트리가 그녀 바로 뒤에 서서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라고 더듬거리며 말합니다. 근처에서 한 남자가 헌터 김에게 커피를 줍니다. 김은 고맙다고 하고 진우가 오는 걸 봅니다. 김은 진우에게 자연스럽게 인사합니다. 안타리스는 대답하지 않고 대신 생각한다. 이 사람이 내 부하 중 하나일까? 아무 말 없이 그는 구내 식당으로 걸어가 커피를 달라고 한다. 그 남자는 사과하며 남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안타레스는 남자의 손에서 컵을 빼앗아 마시며 말합니다.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우리 군주들에게는 그게 상식이죠.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 헌터 파크가 속삭이며 말한다. 그가 나타난 이후로 나에게 정말로 소름 끼치는 느낌을 주고 있어. 그때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또 다쳤군요. 헌터지입니다. 그는 얼굴에 난 상처와 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트리즈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짜증을 냅니다. 왜 이 인간들은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 그는 궁금해한다. 장면이 문으로 바뀐다. 헌터송이 앞으로 나와 손뼉을 쳐서 모두의 주의를 끈다. 집중하세요. 제가 공격을 이끌게요. 반대하는 사람 있나요?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여기서 가장 높은 계급의 헌터입니다. 뒤에서 이해 제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우는 상황이 전개되는 걸 조용히 지켜본다. 그는 말은 없지만 마음속에 경고가 울린다. 이곳이 뭔가 수상하다. 그때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모두 던전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문 앞에 서서 안트리스는 눈을 가늘게 뜹니다. 이 문 통치자의 속임수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왜 여기서 군주의 기운이 느껴질까? 궁금해진 그는 직접 조사하기로 결심한다. 이번 공격에 나도 참여할게. 그가 헌터 송에게 말한다. 송은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다. 당연히 그렇게 들리겠지. 김 헌터는 진우를 향해 몸을 돌렸다. 저희 뒤에 계셔서 다치지 않게 하세요. 알겠죠? 안트리스는 충성스러운 부하가 약점에도 불구하고 리지아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을 생각하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여요. 망설임 없이 안타리는 문을 통과하여 지나간다. 던전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공기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 안타리의 눈이 반짝이는 건 흥분해서였다. 순식간에 그는 마수들을 찢어버리며 무시무시하게 쉽게 처리해버린다. 다른 헌터들은 뒤에서 놀란 상태로 따라간다. 오늘 괜찮은 날일까? 헌터 김이 속삭입니다. 괴물들이 약한 건가요? 아니면 그가 다른 건가요? 헌터 송이 얼굴을 찌푸린다. 나는 진우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조차 없다. 너무 빠르다. 갑자기 안타레스가 차갑고 명령적인 목소리로 외칩니다. 왜 다들 꾸물거리고 있습니까? 이쪽으로 갑니다. 송이 손을 들어 말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먼저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가 말을 끝내기 전 안타레스가 나타나 그를 기절시킵니다. 차가운 침묵이 흐릅니다. 사냥꾼들은 가장 강한 멤버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자 안타레스는 나머지를 향해 돌아서며 차분하지만 오싹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투표할 사람 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는 앞으로 걸어가며 말합니다. 모두 동의한 것 같군요. 그들은 던전 깊숙이 들어가며 긴장감이 한층 더해집니다. 40분이 지났어요. 지금 보스를 물리치면 문이 1시간 후에 닫힐 거예요. 그러면 탈출할 시간이 20분 남아요. 마침내 그들은 거대한 문 앞에 도달했다. 그 문은 크고 오래된 것으로 이중 던전의 입구였다. 사냥꾼들 사이에 긴장된 눈빛이 오가며 망설입니다. 안타레스가 나섭니다. 그들조차 위험을 느낄 수 있다니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은 맞다. 나는 이 문 뒤에 강력한 힘을 느낀다. 그는 침착하게 그 거대한 문을 삐걱 열었다. 타리가 갑자기 사냥꾼 한 명의 옷깃을 잡아 방 안으로 던졌습니다. 나머지 사냥꾼들은 당황했습니다. 왜 그랬어? 사냥꾼이 혼란스러워 묻자 테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잖아. 그 말은 안전하다는 뜻이야. 안으로 들어가자. 그를 따라 들어간 무리는 망설이며 거대한 조각상들로 가득 찬 넓은 돌홀에 들어서게 된다. 중앙에는 거대한 왕좌에 앉아있는 괴물 같은 형상이 있어요. 한 명이 이곳이 던전 보스일까 궁금해합니다. 안트레스는 신비로운 기호로 빛나는 돌판을 들고 있는 날개 달린 조각상을 가리킵니다.
여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루한 어조로 고대의 비문, 카트 나은 사원의 계율을 낭독합니다. 자인은 긴장하며 그의 팔을 잡고 중앙 조각상을 가리키며 놀랐다. 그녀가 말하기 전 안트레스가 차갑게 말했다. 내 팔을 놓아. 그러고 나서 비문을 마치며 그는 선언합니다. 이 법을 어기는 자는 이곳을 살아서 떠날 수 없을 것이다. 그 순간 조각상의 눈이 빛나며 파괴적인 광선이 발사되어 사냥꾼들을 완전히 당황하게 만듭니다. 안트리스가 웃어요. 당신이 그 작은 힘으로 내게 도전하려고? 폭발이 그를 강타하며 그의 몸을 격렬한 폭발 속에 휩싸입니다. 방 전체가 흔들립니다. 사냥꾼들은 당황하여 숨을 곳을 찾아 허둥댑니다. 공격은 멈추지 않아요. 그러다 갑자기 안타레스가 방역을 시작해요. 그의 몸에서 거대한 파괴의 숨결이 쏟아져 나와 조각상의 마법을 종이처럼 쉽게 찢어버립니다. 한 번의 휩쓸림으로 거대한 조각상이 파괴되었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봅니다. 안타리스는 당당히 서서 선언합니다. 이제야말로 진정한 힘이라고.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복도를 따라 늘어선 석상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생명을 얻은 듯 무시무시한 속도로 사냥꾼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이제 완전히 흥분한 안타레스는 전투에 뛰어듭니다. 덤벼 건방진 인형들. 강력한 힘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조각상들을 날려보내며 산산조각 냅니다. 파편이 홀에 흩어집니다. 다른 사냥꾼들은 혼란 속에서 도망치려 하지만 안타레스는 부서진 적들 위에 서 있습니다. 이건 준비 운동일 뿐이야. 갑자기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던전의 창조자인 건축가가 분노에 차서 나타납니다. 내 평생의 작품이 잔해로 변했군. 당신은 누구죠? 그 인물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안트리즈가 빛나는 창을 던집니다. 건축가는 순식간에 사라지며 한 번의 공격으로 소멸됩니다. 잡다 말해요. 온 게 아니야. 안트리즈가 차갑게 말한다. 환상은 그만둬. 모습을 드러내. 중앙조각상에서 검은 에너지가 스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싹한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웁니다. 드디어 만났군요. 파괴의 군주여. 운명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조각상이 무너지고 그림자로 뒤덮인 두려운 존재가 드러납니다. 이번에야말로 끝을 내도록 하죠. 안타레스는 움츠리지 않아요. 좋아, 나도 상관없어. 그는 힘차게 도약해 그 형상을 향해 돌진해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보자. 충돌이 가까워질수록 안타레스는 미소를 짓는다. 이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딪히기 직전에 진우는 땀에 흠뻑 젖은 차에 자신의 방에서 깨어난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둘러봤다. 혼란스러웠다. 그게 뭐였지? 그냥 꿈인가? 장면은 경찰서로 바뀌고 신입 경찰관 이시아는 첫날부터 그 복도를 괴롭혀온 소문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는 강력계 형사들 사이에서 속삭여지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는 유령이라 불렸어요. 해결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미제 사건까지 해결하는 것으로 유명한 수사관들 사이에서 알려졌습니다. 그의 체포율은 너무 높아서 마치 허구처럼 들렸다. 200%. 그를 만난 범죄자들은 마치 죽음을 마주한 것처럼 순순히 따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이름은 인근 모든 경찰서에서 전설이 되었다. 심지어 그는 현장에 남기 위해 승진을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누가 승진을 거절할 수 있을까? 신입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던 중 한 경찰관이 조용히 다가왔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신입이시군요. 그 남자가 무심하게 말합니다. 이선 수사관입니다. 부서에 새로 왔지만 이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네요. 이 씨의 긴장을 느낀 선임 경관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 같아요. 라고 말했다. 이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금 팀장과 만나서 성조사관이라는 사람과 파트너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름이 언급되자 경찰관의 표정이 변한다. 팬텀을 말하는 건가요? 리는 얼어붙는다. 그는 그 이름이 실제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경찰관은 웃으며 그를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진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곳에서만 별명이었는데 다른 관할서에서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남자가 묻고는 리의 손에 들린 원래 자신을 위한 커피를 내려다본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방 안의 공기가 변한다. 그런 다음 조용하고 침착한 모습의 인물이 당당한 태도로 들어오는데 이내 엘리에는 이 사람이 팬터밈을 직감한다. 고위 장교는 이 씨를 신입으로 빠르게 소개합니다. 팬텀은 살짝 끄덕입니다. 장교는 이 씨의 등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그를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잘 훈련시켜 주세요. 아직도 정신이 없어서 리는 불안하게 뒤따르며 커피에 대해 화가 난 건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침묵을 깨고 진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왜 경찰에 입문했나요? 이 씨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나쁜 놈들을 잡기 위해서요. 진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럼 바로 그 일을 하도록 하죠. 그들이 건물을 나설 때 이 형사의 심장은 빠르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팬텀에게서 범죄자를 잡는 방법을 배우다니. 며칠 후 이 수사관은 완전히 지쳐 보였다. 그의 상태를 본 근처의 한 경찰관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다른 경찰관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는 하루 종일 소규모 범죄자들을 쫓아다녔다고. 성 수사관이 가까이 서 있는 가운데 진우는 혼자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가 한 번 주장했던 것을 떠올렸다. 맨손으로 무장 강도를 제압했다고. 그를 훈련시키는 게 평소보다 더 재밌어졌어요. 진우가 다른 사건 파일에 집중할 때 방 건너편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울렸다. 한 여성이 목소리를 높이며 경찰관에게 애원했다. 그녀는 절대 자살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울었습니다. 조사관은 침착하게 모든 증거가 자살을 가리킨다고 설명하며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휴대전화를 내밀며 말했어요. 그녀의 메시지를 보세요. 이게 3시간 후에 죽을 계획을 세운 사람 같나요? 경찰관은 대부분 자살이 계획 없이 순간 충동으로 일어난다고 답했어요. 그들의 논쟁은 진우가 끼어들며 중단됐습니다. 파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는 보고서를 넘기며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 여성은 욕조에서 손목에 깊은 상처로 인해 과다출혈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용된 칼은 욕조에서 발견됐고 지문은 그녀 것뿐이었어요. 겉으론 명랑했지만 그녀는 우울증 진단받았어요. 세부 사항을 검토한 후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특별한 점은 없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사건을 맡겠습니다. 그는 여자를 향해 몸을 돌리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이야기는 회색 하늘 아래 아파트 건물로 빠르게 진행돼요. 안에서는 순간들이 침묵 속에 흘러가고 희미한 빛 속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진우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공간을 둘러보며 날카로운 눈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요. 즉시 눈에 띄는 건 없어요. 욕조 가장자리에 피 얼룩이 남아있어요.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는 속으로 생각한다. 예전에는 이 일을 하려면 몸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손을 들어 올린다. 그림자 마법이 공기 중에 휘감긴다. 피에서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소녀가 떨리는 윤곽으로 방에 나타나요. 놀란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위를 둘러봐요. 두려워 마세요. 진우가 부드럽게 말해요.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고통과 죽음에서. 그는 질문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당신의 선택이었나요? 그녀는 고개를 숙입니다. 네, 그녀가 속삭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진우가 부드럽게 묻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곳에서 한 남자가 초인종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확인하고 조사관이 배지를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진우가 말합니다. 저는 경찰입니다. 딸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남자는 급히 문을 엽니다. 찾으신 게 있나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진우가 답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아버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진실을 알 기회가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돕겠습니다. 장면은 카페로 바뀝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진우가 차분히 앉아 있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따님은 어떤 학생이었죠? 그 질문에 남자는 몸을 굳힙니다. 진우는 부드럽게 묻습니다. 그녀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요? 그 남자는 빠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녀는 친절하고 온화한 소녀였어요. 누구도 미워할 수 없는 아이였죠.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녀가 떠났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말한다. 그녀를 많이 아끼셨나 봐요. 네, 그 남자가 답합니다. 그녀는 제 친딸은 아니었지만 제 딸처럼 사랑했어요. 그녀가 말해줬다면 좋았을 텐데요. 그녀가 그저 무언가를 말했더라면. 진우는 그의 폴더를 뒤진다. 조사 중에 우리는 그녀의 소지품 중에서 음성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들어주세요. 그는 오디오를 재생합니다. 녹음이 시작되자 남자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녹음 속 목소리는 진이의 것으로 어리고 연약한 목소리로 양아버지에게 수년간 당한 고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멀리 도망쳤지만 그가 다시 그녀에게 손을 뻗는 순간 그녀는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삶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자는 방어적으로 진우를 바라봅니다.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죠? 저를 체포하러 온 거라면
지원을 불러서 수갑을 채우면 되잖아요. 진우는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바라본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째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저와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그 남자는 비웃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가를 치르세요. 진우가 대답합니다. 남자는 상황을 오해하고 비웃습니다. 얼마를 원하는 거죠? 진우는 잠시 멈추고 차분히 답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방 안에 서늘한 기운이 감돕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귀에 깊게 들으세요. 이곳은 당신이 원래 속했던 세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창조한 공간으로 외부 세계의 모방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곳에 있어요. 여기는 죽은 자들의 영역이에요. 주인의 허락 없이는 살아있는 영혼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봅니다. 이제 여기가 당신의 감옥입니다. 남자는 믿기 힘들다는 듯 눈을 깜빡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잘 생각해봐요. 진우가 말해요. 당신은 여기 어떻게 왔는지 기억나요? 남자의 얼굴에 공포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카페는 밝게 불이 켜져 있지만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는 진우를 응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누구죠? 이게 뭐죠? 악몽 같은 건가요? 그는 출구로 달려가지만 바닥에서 그림자가 솟아올라 해일처럼 그를 덮칩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피가 벽에 튀깁니다. 결국 그의 비명은 사라집니다. 진우 뒤에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진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명확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우가 그녀를 향해 몸을 돌립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녀는 망설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경찰서에서 진우는 끝까지 진이를 믿어준 친구에게 작은 패키지를 건넵니다. 그녀는 이것을 남겼습니다. 쪽지에 적힌 이름이 당신이라더군요. 그녀가 당신에게 주고 싶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부드럽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범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건이 곧 종결될 예정입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자살이 맞는 건가요? 진우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선물을 열어봅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녀는 속삭입니다. 고마워요. 진우가 걸어가며 그의 마음속에 생각이 남습니다. 그녀가 생을 마감하기 1시간 전 그녀의 양아버지로부터 온 그 악의적인 메시지가 그녀의 휴대폰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그 두 친구는 계획한 대로 생일 파티를 즐겼을까요? 장면은 식당으로 바뀝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진호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입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번에는 결심했다고 지우에게 말합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진에게 청혼할 거야. 지우는 그를 보며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말을 잇지 못한다. 그가 말하기 전에 진호는 주머니에서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며 진아가 이 반지를 좋아할지 묻는다. 지우는 반지를 살펴보고 솔직히 말하길 그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진호는 그냥 웃어 넘기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녀가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서 선물을 많이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그는 회사 부지에 새 건축 프로젝트를 언급합니다. 진아가 의학 공부를 마치면 그녀를 위해 병원을 지을 계획이라고 해요. 지우는 잠시 멈추고 나서 그 건물이 약 30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묻습니다. 진호의 눈이 충격으로 커집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그가 묻습니다. 지우는 이전 시간대에서 치훈이 이 병원에 대해 이야기해준 대화를 떠올립니다. 지우는 빠르게 생각하고 진호에게 큰 제스처는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는 좋은 사람이고 그냥 자기답게 행동하면 된다고 해요. 그 말에 감동한 진호는 그를 안아도 되냐고 묻습니다. 지우는 막으려 하지만 진호는 결국 앞으로 달려듭니다. 나중에 그날 밤 늦게 지우는 집에 도착합니다. 그가 들어서자 그의 아내 차혜인과 깨어있는 신생아 아들이 그를 맞이합니다. 혜인은 술이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데 왜 술을 마셨냐며 장난스럽게 묻습니다. 지우는 진호를 만나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다고 설명합니다. 차는 그가 드디어 청혼하려는 건지 물어봅니다. 지우는 미소 지으며 그가 용기 낼지 두고 보자고 말합니다. 그는 아기 수호가 여전히 활발함을 알아챈다. 차우는 낮에 너무 많이 자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진우는 자신의 그림자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벨리아는 젊은 주인이 검술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그리스는 학문이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수호가 적어도 걷는 법을 배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차는 약간 비꼬듯이 진우에게 그 순간을 목격할 수 있도록 집에 일찍 오라고 제안합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진우는 경찰서장실에 들어가서 우 서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진철은 그에게 다른 수사관들의 사건에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진우를 헌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제 헌터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 씨는 그 직함이 더 자연스럽다고 말해요. 최근 자살 피해자의 보호자가 실종됐고 이상하게도 주변 보안 영상이 모두 사라졌다고 설명합니다. 진우는 모르는 척해요. 저는 그에 대해 잘 몰라요. 아마 우연일지도 모르죠. 그러자 우는 진우에게 카드를 줍니다. 진우는 혼란스러워 보여요. 우 씨는 카드에 고건 회장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고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우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진우에게 회장님이 위독한 상태임을 알립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회장님은 침대에 조용히 누워 계십니다. 진우가 그를 방문합니다. 고건희 회장은 약하게 산소 마스크를 가리킵니다. 진우가 그것을 제거하자 회장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진우를 다시 보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표현합니다. 그는 진우를 오랫동안 찾아 헤맸다고 말합니다. 진우가 회복 포션을 주지만 회장님은 부드럽게 거절해요. 그는 충분히 오래 살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우가 말해준 과거의 세상을 보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그는 그 세계와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진우는 이 기억들이 당신에게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망설이며 말합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그의 결심을 보고 진우는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우가 회장의 손을 잡자 기억들이 노인의 마음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는 진우를 만났던 순간, 함께 일했던 시간들, 그리고 진우가 헌터들을 구하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기억들이 밀려옵니다. 그는 긴장된 외교 순간들과 빛나는 조각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떠올립니다. 그는 서리 군주에게 죽었던 순간과 지우에게 인류를 지켜달라 부탁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눈물이 고이며 진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당신 같은 영웅들과 싸워 영광이었어요. 그의 마지막 순간에 고건희는 생각합니다. 이 따뜻한 햇빛 속에서 내 몸이 차가워지더라도 이 영광스러운 기억들은 나와 함께 남아 나를 영원히 따뜻하게 할 것이다. 그는 눈을 감아요. 진우는 조용히 지켜보며 깊은 평화를 느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인류를 위해 모든 걸 바친 남자에게 작별 인사를 해요. 끝까지 진정한 영웅이었어요. 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겨 조용히 걸음을 옮깁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긴급하고 약간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차인 씨가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은 채로 말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놀란 진우는 즉시 묻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수호가 지금 집안을 날아다니고 있어요. 배경에서는 차가 그를 잡으려고 허둥대고 있고 벨리언과 이그리스는 그 소년을 응원하고 있어요. 진우는 방금 들은 말을 처리하려고 눈을 깜빡입니다. 날고 있다니 그는 믿기 어려운 듯 되뇌었다. 그때 진호가 예전에 했던 농담이 떠올랐습니다. 너와 네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마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닐 거야.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차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진우가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그에게 비행하는 법을 가르칠게요. 한 단계씩 차근차근. 그녀가 잠시 멈춥니다. 당신도 날 수 있어요? 이야기는 병원으로 돌아가고 의사들이 엄숙하게 고군희 회장의 아내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한편 여전히 통화 중인 진우는 생각에 잠긴다.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그 다음엔 봄이 세상을 맞이한다.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난 후에는 새로운 시작이 찾아옵니다. 차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는 소리를 듣고 진우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오늘 밤 일찍 집에 갈게요. 그는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에 잠긴다. 우리 집의 겨울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 같다. 진우의 집에서는 이그리스와 벨리안이 다시 한번 언쟁을 벌이고 있다. 벨리안은 젊은 주인이 바로 공중 전투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그리스는 수호가 미래의 파일럿이 될 운명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요. 한편 차는 바닥을 청소하며 지쳐서 남편이 곧 집에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수호가 집안을 계속 날아다니는 동안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다음에 뵐게요.